다른 애, 상호 이해하자, 살아보자. 근데 꼭 같이 있어야 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유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했던 게 10강이었습니다. 노마드가 완성도와 전문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컨텐츠 산업에 적용한다면 만들어진 촬영 현장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퀄리티 컨트롤이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부가가치 높이기 힘들 것 같아 여쭤봅니다.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좀 발전된 국가, 산업 단계가 빠른 국가에서 사람이 올 때는 숫자가 적대요. 근데 단계가 좀 느린 국가에서는 많이 오신대요. 그리고 그런 발전된 국가는 와서 시간 이내에 끝낸대요. 근데 느린 국가는 오래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박람회 얘기였어요. 박람회에서 설치물을 만드는데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예전에 빠른 발전 국가는 몇 명 안 와서 시간 이내에 쫙 끝내고 간대요. 근데 좀 느리게 발전된 국가에서는 막 수십 명이 와가지고 시간 이내에 안 끝나고 계속해서 막 우왕좌왕 한다는 얘기예요. 플래닝이에요, 플래닝. 그래서 노마딕 라이프는 플래닝입니다. 플래닝을 안 하고 노마딕하게 만들면 거의 재앙이에요, 재앙. 무슨 이런 얘기입니다. 김 대리님, 예, 지금 뭐 하세요? 업무하고 있는데요? 업무를 하는데 왜 로그인 안 했어요? 메신저가 노란색이네요. 경고 1차. 김 대리님 빨간색. 경고 2차. 뭐합니까? 자리 안 비움. 이게 지글러 마우스. 무슨 얘기냐면 뭐 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로 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3일 후에 리포트가 올라왔네. 인티그리티 좋네. 그 다음에 수고하셨네요. 안녕이 된다고요. 태스크가 분할되어 있으면 체크 포인트가 성기더라도 가능해요. 태스크가 분할되어 있지 않으면 매 시간 체크해도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철저하게 플래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구두로 애독하게 계속 불확실한 일을 하고 있으면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명확히 디파인되어 있으면 어디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무에 BPR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돼요. 삶의 유동화가 촉발되려면 어떠한 동력이나 이벤트가 필요할까요? 기후변화는 유동화시킬지 전쟁은 반대의 저항 요소인가 싶어서 여쭤보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정말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지금 여러분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자산가의 해외 이전으로 국가별로 엄청 싸웠죠.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유명한 회장님이 계신데 그 재산을 들고 다른 나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난리치고 심지어 시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얘기도 꽤 나왔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그러한 개인과 법인이 존재할 만큼 우리 사회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유동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의 편중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커지고 피케티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투자나 자본, 플랫폼과 시스템을 벌어들이는 게 커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분포 자체가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엔터티가 움직이면 전체 국가의 부가 움직이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패권주의 연결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곳이 빈곤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사회 인프라가 필요한 부의 이동, 권력의 제한 이런 것들이 유동화가 되는 것들을 국가는 두려워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막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원이 힘들어지고 척박해지면 패권주의가 커지고 그를 기반으로 여러 사람들이 긴장관계를 높이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기 좋은 국가, 아닌 국가에 대한 부분들이 더 격차가 커지기 시작해요. 최근에 환율 계속 변동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시죠. 그러면 안정성이 깨져요. 내가 이동했을 때 그 삶의 어떤 방향이나 환경이 너무나 빨리 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했던 플랜이 워킹하지 않죠. 거기다가 또 뭐 있습니까? 안보, 치안, 그 다음에 또 최근의 이슈는 또 어떤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보건이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보신 것처럼 어려워진 국가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머전시 상황일 때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처치 받는지가 정말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된 국가로 쏠림이 더 가속화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안전한 곳, 여기는 좀 더 패권이 커 있는 곳,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유출되는 국가에서는 더 강하게 만들죠.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저희가 보는 흥미로운 건 어떤 거냐면 그 강연에서 얘기했던 거였는데 highly skilled professional 그 이슈였어요. 예전에는 그것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산과 자본과 부유한 분들 이거였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 이분은 직업을 들고 올 수 있어. 이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 있더라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유가 글로벌리 수주가 되고 연동되어지기 때문에 이분이 잡을 갖는 행위라는 것이 꼭 이 지역에 국한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저 아는 분이 최근에 유럽에서 한국에 오셨는데 조건이 뭐냐면 2주 휴가, 2주는 일하는 겁니다. 재밌는 건 하루에 1시간 동안 로그인이 돼 있어야 돼요. 왜 그랬더니 일하는 걸 확인을 한번 해야겠다는 거죠. 로그인 뭐 하라고 했더니 국가를 체크한대요. 유럽에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동유럽 가면 월급을 깎아요. 이유가 월급은 받는 곳이 서유럽의 국가예요. 많은 돈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걸 들고 동유럽 가버리면 이분의 코스트 오브 리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낙전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좀 싸게 하시죠. 이런 것 때문에 로그인하는 시점에서 IP를 기반으로 국가의 위치를 파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나왔어요 벌써. 팬데믹 때 그만둘래요? 그만두지 마세요. 딴 도시로 갈래요. 좋아요. 그러면 본사와 거리가 멀수록 월급을 깎을게요.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예전에 했던 일을 하면 돈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그만큼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그만큼의
필요한 타협이 가능하지 않을 거가 시도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모든 형태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자본이 아니라 나의 지적 자산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유동화시킬지에 대한 전략도 새롭게 정의될 수 있으니까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독일 가시는 분.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독일 인원 1명 뽑을 바에 폴란드 인원 두 명 뽑거나 아니면 저기 뭐 헝가리라든가 뭐 튀르키예 쪽 뽑든가 그렇게 인원 HR 쪽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쪽에서 취업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이버시티를 그룹 슬로건으로 외치는데 그게 코스트의 논리가 들어가서 폴란드 사람을 뭐 이렇게 하겠다는 뭐 이런 논리가 된다던가 좀 그렇게 변형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쨌든 경제 논리, 어쨌든 숫자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훨씬 더 예민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 IP 그 접속 국가 기반으로 들어간다는 거가 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거가 이해가 됐던 게 어쨌든 그 오펙스 기준으로 어쨌든 그 사업이라든가 기업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리 일을 해보셨고 그걸 동호해 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있는 분들, 한국 회사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번, 이게 가능해? 2번,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해? 세 번째는, 에이, 설마 몇몇 회사겠지. 다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심지어 같이 일하는 대상 자체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RPA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업무를 다 쪼개가지고 가능한 형태의 가장 좋은 리소스를 글로벌 리소싱 할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잡을 수 있는 사람과 아닌 분으로 나눠질 거라서 이 이슈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가 곧 될 거다. 저는 이쪽입니다. 약간 같은 얘기인데요. 디지털 노마드가 이제 보통 이제 개발자들한테 조금 더 핏한 지금까지는 네. 그런 직업인데 이제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스타트업하고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은 개발자 인력 구인난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인도 현지에서 거기에서 그냥 인도 사람을 엔지니어를 채용한대요. 그게 훨씬 싸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디지털 노마드의 문제가 아니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국가를 초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오프쇼링 이슈는 벌써 선진국에서 했던 일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비용의 차이도 있었지만 구인난이에요. 특히 하일리 스케일드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미 안정적인 국가에서 저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력의 총량 자체가 모자라고 고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인도는 뭐 IIT 같은 경우에는 입학 경쟁률이 10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 조건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자원이 더 풍족한 곳으로 가는 거죠. 좀 있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커뮤니케이션 이슈까지 나와요. 우리의 많은 개발자가 인도에서 오셨어요. 우리도 매니지먼트도 인도인이 유리해요. 정서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한국도 이런 산업의 고도화가 일어나지면 인력이 부족하죠. 그럼 그걸 위해서라도 이제 노동을 하시는 분들, 근로하시는 분들한테 더 유리한 형태의 조건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힘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뭐 대퇴사 시대라는 거 다 안 가요. 근로자가 더 소중한 쪽은 퇴사로 가는 거고요. 좀 더 기업의 힘이 센 쪽은 출근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과 기업 간의 역량과 필요의 문제이지 인류적으로 규칙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지금 코스트 오브 리빙이 높은 국가가 문제예요. 뭐 시애틀, 막 실리콘밸리 그러면 집값이 뭐 무시무시하니까 노동자도 힘들어요. 월급 받아봐야 그중에 3분의 1을 뭐 집세를 내고 남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뭐 캐러반 갖다 놓고 산다는 분들 막 나오는 정도가 되면 뭘 위해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근데 그 모든 건 어떤 거냐면 업무라는 거를 가상화시킬 만큼 우리 회사에 훌륭한 분들이 미리 잘 정의하고 그걸 받아서 원격지에서 일을 해도 가능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탑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네. 요즘 사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스타트업이 이제 계속 자금난, 그다음에 캐시워닝이 이제 끝나버리는 순간에는 결국은 본사 자체를 테헤란으로 해서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은 귀한 인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만큼은 서울에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인력들은 다 지방으로 가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엑소더스 같은 느낌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워케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게 과연 계속 앞으로 유지될 수 있는 문화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저도 계속 스터디를 좀 하고 실제로 만나 뵙기도 하고 저희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었는데 이런 거죠. 삶의 주도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게 소중하지? 그러면 난 직업이 소중하죠. 제가 하고 있는 커리어니까. 근데 또 소중한 게 또 있어요. 서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서핑에 대한 나의 열정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주 토요일 날 전에 금요일 날 밤에 가요. 서핑할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이틀간 서핑을 즐기고 아침에 와요.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서핑을 하면서 일할 수 없을까라는 희망을 품죠. 그랬을 때 어떤 기업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핑 가능. 우리 오피스가 양양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세요. 그러면 갈 거 아니에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거냐면 양양이 좋다. 그 문제가 아니라 나는 서핑을 좋아한다. 혹은 내추럴 리소스에 대한 나의 열망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다면 거기에 직업의 기준 중에서 삶의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요구된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사람들이 당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하면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고 투자가 요구되니까 얘기하는 건 뭐죠? 그럼 코워킹 스페이스를
양양에 만들어서 오래된 호텔을 다 바꾼 다음에 플로어별로 회사를 놓고 그다음에 좋은 회사들은 말이야 거기서 20석을 가져가 보도록 해. 이거는 가능한 구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업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누가 더 소중하고 필요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서핑이 아니라 뭐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죠. 나무 집 짓는 거. 그러면 이제 오히려 캐빈을 지을 수 있는 평창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누군가는 뭐 굉장히 많은 그런 동물들과 지내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그 위에서 대관령 목장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각자의 소망과 삶에 대한 기준에 부합할 것이라는 쪽입니다. 지금까지 뭐였냐면 그냥 무조건 나와. 그 위에서 대관령 목장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각자의 소망과 삶에 대한 기준에 부합할 것이라는 쪽입니다. 지금까지 뭐였냐면 그냥 무조건 나와. 나와서 아침마다 출근도 그냥 찍고 저녁 때는 시루떡처럼 있는 데에 들어가가지고 집에 가서 파김치처럼 쓰러진 다음에 또 나와. 이해 형태였는데 이제 드디어 그걸 넘어가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선결 조건은 그가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이유가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허용한다면 그만큼의 리턴을 주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느끼는 게 지금 그 팀즈라는 어떤 좋은 체계가 있고 거기 들어가면 그냥 전국 팔도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하게 중국에서 PM이 들어오고 뭐 독일에서 디자이너 들어오고 뭐 폴란드에서 뭐 누가 들어오고 이렇게 다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이 생산을 총괄하셨던 분은 영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불일치가 있어서 뭐 메일이나 이런 걸 보내는 걸 옆에 이제 새로 들어온 뭐 사원한테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는 불일치가 있는 걸 직접 보기도 했고, 그런 게 점점점 진짜 가속화가 되는 것 같은 게 그 옆에 또 계신 분은 아예 소속 자체가 글로벌 일만 하시는 걸로 바뀌는 것도 되게 빈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커넥티비티가 진짜 이제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게 기업의 그 프로핏과 P&L 논리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코스트를 낮춰야 되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저도 엄청 많이 보거든요. 네. 역량의 중요한 부분들이 더 확장되어지는 경우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프로피션시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게 영어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업무를 쓰는 툴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새로운 방법론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해봐야 돼요. 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 중에 이번에 팬데믹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나는 그 뒤에 지원 스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아까 했던 레터부터 그다음에 뭐 프레젠테이션 머티리얼에 이 모든 것들 만들어주는 분들이 산에 존재했던 거예요. 사실은 글을 고스트로 썼던 거죠.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당황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정말 다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쓴 거였고 글로벌 펌만 썼었고 이제는 그렇지 않고 로컬 펌부터 글로벌 펌까지 전부 다 글로벌리 움직이면서 가속화되는 것들이 보이시는 것이 이번의 특징입니다. 저는 재택을 되게 많이 하는 회사에서 지금 팬데믹 때 그렇게 지내고도 있고, 되게 제 주변에도 디지털 노마드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일의 방식들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비언어적인 표현들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수단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이라는 거를 좀 좌지우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나 툴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얼마나 비언어적인 표현을 제외하고도 이 온라인 상으로나 문서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럴 때 사실 오프라인으로의 만남과 잡담과 표정 이런 데서 되게 발전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다 끊기면서 팬데믹 때 비대면으로 하는 아이디어 회의에서는 현저히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결과물들이. 그래서 일을 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온라인에서 더 많이 만들 것인가? 그런 논의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래서 그 본론만 얘기하지 않고 그런 잡담을 어떻게 경쟁력으로 만들까,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논의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문서를 만들지 않는 회사에서 문서를 되게 많이 만드는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제 의도가 제가 디자인적인 감각이 떨어질수록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디자인이나 그런 감각들을, 문장을 쓰는 감각들을 많이 익혀야 되는구나,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매질이 변화하면 그 암묵지 내지는 묵시적인 형태의 정보의 전달이라는 게 굉장히 유실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그랬었는데 영어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전화 영어라고. 얼굴 보고 영어하면 손짓 발짓도 막 쓸 수 있는데 보이스만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특히 N명 컨퍼런스 콜 붙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국가별로 막 들어왔는데 액센트 다르고 빨리 움직이고 막 이랬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이제는 그것보다 더 리치한 게 나오잖아요. 이모지부터. 그다음에 또 카톡은 또 시퀀스도 봐야죠. 왜냐면 그게 컨텍스트가 교환되면서 바뀌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짤방 붙이고 이러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언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갈등 많더라고요. 부장님 카톡이 무서워요. 이응 하나 왔어요. 뭐 이런 거. 히읗을 몇 개 붙여야 되나요? 그 다음에 내부로 끝나면 그만 얘기하라는 거니까 그만 좀 얘기하세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주말에 제발 하지 마세요. 주말에 끔찍하니까. 이 모든 게 언어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방법론들을 내가 체득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변화예요, 심지어. 그 다음 세대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꾸준히 배워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말을 배워야죠. 계속. 그다음 비언어에 대한 것들을 내가 새롭게 하는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리추얼일 수도 있고, 정기적인 모임은 꼭 해야 된다는 식의 규칙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잡담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매질도 있죠. 뭐 카웃이라든지 슬라이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혼용할 거냐에 대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이렇게 만나는 게 더 내추럴하게 진화했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첫인상이라는 걸 단순히 눈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다 보니까 그걸 넘어선 형태의 탐색이 필요할 만큼 본인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또 그만큼을 얻어낼 수 있을 만큼의 기회를 습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새롭게 얻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동시에 이렇게 벌어져서 전 인류가 이건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초심자니까 규칙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은 있습니다. 네. 언어, 비언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영어 회화를 외국인하고 그다음에 제 뭐 동료, 낮에는 후배하고 그래서 이제 3명이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세요? 네, 지금도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코로나 전에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화상으로 바꿨죠. 줌 써서 이제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딱 정해진 시간에 한 3분 전에 딱 접속하면 바로 이제 떠가지고 정확하게 2시간 딱 하고 끝내고 하는데 근데 이제 하나의 장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알기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대부분 80%는 그 표정이라든가 비언어적인 것들이고 이제 언어만으로 하는 건 한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줌으로 하다 보면 실제로 그 80%가 다 사라지고 물론 얼굴이 좀 한판하게 보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좋은 화질은 아니기 때문에 뭐 표정을 읽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장점으로는 언어가 많이 느는 것 같긴 해요. 환경이 혹독해서.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건 장점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줌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오히려 다시 오프라인으로 가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디 모이려고 하면 최소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야 됐고 끝나고 다시 또 오고 어떻게 보면 그 하는 시간 외에 이런 로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계속 줌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관계하고 주장에 대한 부분들은 엄정해지는 게 심지어 이제 문서화되기 시작했잖아요. 옛날에는 언어로 한 건 말이잖아요, 그냥. 말은 뭐 이만큼은 마진이 있는 거고 지금 그게 딕테이션 소프트웨어로 텍스트로 남아요. 그래서 요즘 툴 넣으시면 우리가 얘기한 것도 문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카톡으로 왔다 갔다 했으면 캡처되는 순간 법적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엄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여러분 이렇게 떠든 거는 사담 일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유튜브로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캡션이 붙는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단어나 문장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전부 다 우리의 책임을 기반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장 구조가 엄정해지고 있어요. 특히 비대면으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이스 안 쓰고 계속 뭘로 하고 있냐면 카톡을 하고 있죠. 그러면 카톡의 패러그래프를 만들 때 몇 번이고 퇴고하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파장으로 갈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라도 특히 직장에 계시는 동료와 할 때는 가다듬죠. 우리가 나름의 방식대로 더 엄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증거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습관이 연속되면 우리는 전부 다 문장가가 되지 않을까. 다만 불안한 건 말하지 않겠죠. 과묵해질 겁니다. 그만큼 기록되어지니까 정말 조심한 사회로 가게 될 거예요.